백왕공은 피가 얼어붙을 듯한 다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필수품만 챙겨서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드님이나 따님께는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사모님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는 공구를 챙기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 욕실 문제는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사악하고 제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벽 안에서 발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알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은 평범한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밤새 욕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성가신 소리에 저는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에는 식당 천장, 바로 욕실 아래쪽에 축축한 얼룩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백왕공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니 수화기 너머의 차분한 목소리가 1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68살인 저는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서울에 마련한 널찍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가 부산에 자기 아파트를 마련할 돈을 모은다며 들어왔고 그 다음엔 지혜가 파란만장한 이혼 끝에 여행 가방 몇 개와 불안한 침묵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을 여니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간 키에 희끗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백왕공 김철수입니다. 저는 천장의 얼룩을 보여주고 그를 위층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파악해야 하니 지하실 배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길을 안내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멍하니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로 딸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민준이는 건설회사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까. 김 기사님이 지하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를 찾았는지 물어보려고 돌아섰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시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전에 보여주었던 차분한 전문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까? 김 기사님은 안경을 벗어 초조하게 닦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것은 배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물건인데요? 사모님 댁 환기 시스템에 연결된 장치입니다. 특히 사모님 침실로 이어지는 관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했던 리모델링의 일부일 거예요. 민준이가 욕실이랑 환기 시스템 일부를 보수할 팀을 불렀거든요. 김 기사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최근 몇 달간 이상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비정상적인 피로감이나 잦은 두통, 현기증, 정신착란 같은 것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요, 네. 요즘 들어 더 피곤하고 두통은 거의 매일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68인데 그 나이엔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제분들도 같은 증상을 보이나요? 잠시 생각해보니 아이들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김 기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저와 함께 지하실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상자들과 가족의 추억들 옆에서 익숙한 곰팡이와 습기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 기사님은 손전등을 켜고 제가 거의 가지 않는 보일러 뒤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을 그가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비정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의 일반적인 시스템의 일부로 보이는 파이프와 연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가 보니 뭔가 다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스터기 크기의 금속 상자에 연결된 일련의 얇은 관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공기 중에 물질을 방출하는 장치입니다. 보세요. 이 관들은 위로 올라가 사모님 침실의 환기 시스템에 직접 연결됩니다. 김 기사님은 각기 다른 색의 액체가 담긴 작은 용기들과 깜빡이는 디지털 타이머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모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제어된 양의 물질을 방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물질이요? 어떤 종류의 물질인데요? 제가 보기엔 자연적인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점진적으로 유발하도록 설계된 독성 화합물 같습니다. 피로감, 정신착란, 면역 체계 약화 같은 것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관 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활성화되어 작동 중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 저를 독살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말인가요? 네, 사모님.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은 이 집을 아주 잘 알고 아무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 침입자의 소행이 아니에요. 현실이 위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내 아이들. 제 목소리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속삭였습니다. 김 기사님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상당한 설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드님께서 건설업에 종사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 겁니다. 끔찍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민준이가 욕실 리모델링을 고집했던 것. 제 증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과 지혜가 돌아온 시점이 겹치는 것. 두 아이 모두 이상할 정도로 제 스케줄을 주시하는 것 같았던 사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작동된 것 같나요? 메스꺼움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부품의 마모 상태로 보아 적어도 8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노화로 인한 두통이 시작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모님, 김 기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셔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물질의 농도를 높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개입이 없다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지하실 벽에 기댔습니다. 내 아이들. 내가 품에 안고,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올 때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아이들. 매일 밤 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서서히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왜? 저는 그에게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그 아이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김 기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짐을 챙겨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자제분들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머릿속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부정하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 시스템에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김 기사님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상들, 시기, 아이들의 행동 변화,
모든 것이 끔찍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돈. 부엌에 도착했을 때 제가 속삭였습니다. 돈 때문일 거야. 김 기사님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상당한 액수의 생명보험금을 남겼어요. 게다가 제 저축과 최근 몇 년간 가치가 많이 오른 이 집까지 합하면 전부 합쳐서 7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만한 금액이죠. 김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절박하지 않아요. 민준이는 건설회사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혜는 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사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고 긴장해 있었죠. 지혜는 밥을 먹거나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 김 기사님이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지금 추측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마치 그의 말에 소원이라도 된 듯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깬 것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누구랑 얘기해요? 저는 김 기사님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배관공 아저씨란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끝났대. 곧 내려갈게. 방으로 가세요. 김 기사님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서류랑 옷까지만 좀 챙기세요. 다른 건 말고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지혜와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다행히 딸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욕실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방에서 저는 수십 년간 제 안식처였던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그곳은 고문실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밤 제가 숨 쉬던 공기는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설치한 도구로 떨리는 손으로 옷장 깊숙이 숨겨진 금고를 열어 서류, 신분증, 은행카드,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수적인 옷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제 눈길은 화장대 위 사진에 멎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의 민준이 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이들은 이미 저를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겪은 배신을 잔인하게 상기하기 위해 그 사진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지혜는 이미 부엌에서 김 기사님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무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낡고 녹슨 파이프였다고요? 딸이 커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기사님이 전문가답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지혜가 돌아서다 제 가방을 보았습니다. 엄마, 어디 나가요? 겉보기엔 순진한 질문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배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같이 가줄까요? 오늘 별 계획 없는데 집 밖에서 지혜와 단둘이 있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지루한 은행일이야. 김 기사님이 공구 상자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자, 제 일은 끝났습니다. 수리비는 6만 원입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의 눈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갈 시간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혜가 저를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아주 괜찮아.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계속 피곤해 하시잖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자기가 일으킨 증상을 걱정하는 척하는 딸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가 저를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볼게. 저는 문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지혜가 한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달콤한 미소로 말했지만 이제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하며 언제부터 저 말이 딸에게는 빈말이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제 집이었던 그곳을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 채 김 기사님은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타세요. 그가 조수석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의심하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가 멀어지면서 저는 백미러로 제가 사랑했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내 아이들에 의해 치명적인 덫으로 변해버린 그 집을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는 구명조끼처럼 가방을 꼭 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요. 김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하고 경찰에 연락하죠. 경찰. 네, 사모님. 저희가 발견한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미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내 아이들은 단순히 배은망덕하거나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살인자였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내 밥을 먹고 나를 걱정하는 척하며 꼼꼼하게 나의 죽음을 실행하고 있던 살인자들. 이게 정말 현실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낯설고 적대적으로 보이는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김 기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나오신 건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요? 다른 설명이 있다면요? 김 기사님은 잠시 저를 쳐다본 뒤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배관공이 되기 전에 15년 동안 환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사모님 댁 지하실에서 본 것은 실수나 오해가 아닙니다. 그건 사모님 방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퍼뜨리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입니다. 결백한 설명이란 있을 수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머리는 필사적으로 내 아이들이 괴물이 아닌 다른 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었을 것 같나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타이머와 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기껏해야 두세 달 정도였을 겁니다. 증상은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자연적인 질병처럼 보였을 거예요. 심각한 호흡기 문제와 장기 부전이 발생했을 겁니다. 천천히 죽어갔을 테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그런 짓을 계획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 엄마 눈을 매일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척하며 죽일 수 있냐고요? 그에 대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사모님. 하지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면으로 맞선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진실을 안다는 걸 알게 되면 계획을 앞당기거나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아올까요? 돈에 대한 절박함과 원래 계획에 대한 집착에 달려 있겠죠. 우리는 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 시내의 아늑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창문에서 멀고 출구와 가까운 안쪽 자리를 골랐습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탈출 경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상황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저를 덮쳤습니다. 젊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습니다. 커피 2잔 주세요. 김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는 단 것 좀 갖다 주세요. 힘든 하루를 보내셨거든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간 지 꽤 됐는데. 저는 김 기사님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답장하세요. 그가 조언했습니다. 은행인데 줄이 길어서 늦어진다고 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거의 즉시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끝나고 우리가 데리러 갈까요? 민준 오빠 1시간 뒤면 집에 와요. 아이들이 벌써 사모님 동선을 감시하고 있네요. 김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업원이 우리 커피와 제가 주문하지 않았지만 고마웠던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면 당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우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추가 누수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사모님 댁에 다시 가겠습니다. 장치의 상세한 사진을 찍고 가능하다면 화학물질 샘플도 채취할게요. 그런 다음 경찰이 부인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하죠? 머물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나요? 제 선택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니는 다른 도시에 살았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을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호텔이요. 제가 마침내 제안했습니다. 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익명의 호텔이요. 김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뒷면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제분들이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전화하세요. 저는 구명줄처럼 느껴지는 그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 기사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먼 곳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공격적인 암으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진단받기 몇 달 전부터 의사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증상들을 호소하셨어요.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전신쇠약.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제 동생이 어머니의 약을 조작하고 저축을 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저는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저는 제때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서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봤을 때 옳은 일을 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방금 만난 노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안전을 무릅쓰는 낯선 사람. 동생은 체포되었나요? 네. 하지만 절도 혐의로만요. 약물에 대해 알았을 때는 이미 그의 행위가 어머니의 죽음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너무 늦었더군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모님 자제분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엄마 나간 지 몇 시간 됐대. 괜찮아? 어디야? 저는 은행에 있고 나중에 쇼핑을 좀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어느 은행? 내가 데리러 갈까? 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려는 그의 집요함이 걱정보다는 통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김 기사님이 메시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평소보다 오래 밖에 계신 걸 눈치챈 모양입니다. 뭐라고 하죠? 애매하지만 안심시키는 답을 유지하세요. 괜찮고 곧 돌아갈 거라고 하세요. 저는 그가 제안한 대로 했지만 답장은 점점 더 집요하게 계속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으세요.
김 기사님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말씀은 조심하세요. 여보세요, 아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엄마?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엄마 가방 들고 나갔다던데 외박할 거야? 아니, 얘야. 그냥 은행에서 처리할 서류가 좀 있어서 가져갔어. 무슨 서류? 어느 은행? 그의 신문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니, 민준아? 내가 언제부터 내 동선을 보고해야 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냥 엄마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해서 그래. 지혜랑 나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자기가 유발한 증상을 걱정하는 척하는 그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난 아주 괜찮아.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나이에는 정기검진이 중요해. 저는 그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원에 가서 증상을 기록하고 제가 자연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의료 기록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사랑해, 엄마. 한때 소중했던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고 조작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하며 오늘 하루에만 두 번째로 그 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기사님이 제 손을 그의 손으로 덮었습니다. 놀랍도록 위안이 되는 제스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겁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수원 시내의 소박한 호텔로 갔습니다. 김 기사님은 접수원과 이야기하며 아무도 저를 추적할 수 없도록 자신의 이름으로 방을 예약했습니다. 215호실입니다. 그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문을 잠그시고 저 외에는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룸서비스를 부르시고요. 제 집에 언제 다시 가실 건가요? 2시간쯤 뒤에요. 다른 고객에게서 비슷한 문제로 불만이 접수되어서 사모님 댁수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할 겁니다. 제 직업에서는 흔한 일이니 의심을 사지 않을 거예요. 떠나기 전에 김 기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유언장 있으신가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왜요? 자제분들이 유일한 수혜자인가요? 네, 모든 것이 민준이와 지혜에게 똑같이 나뉘어요. 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동기를 확인시켜주네요. 사모님이 없으면 즉시 상당한 금액을 상속받게 되겠군요. 저는 유언장의 특정 조항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제 죽음이 의심스럽거나 범죄의 결과일 경우 아이들은 모든 상속권을 잃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럴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장에 대해 논의했었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왜 그렇게 정교한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만약 사모님의 죽음이 점진적인 질병의 결과로 자연사처럼 보인다면 아무도 유언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의 계산된 냉정함이 저를 다시 한번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내 죽음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확실히 할 방법까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죠? 정상적인 감정적 연결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돈이 어떤 가족적 유대보다 더 중요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웠어요. 사랑과 교육, 가치관을 주었죠. 때로는 사모님,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환경, 압박, 잘못된 선택이 누군가를 깊이 바꿀 수 있어요.
김 기사님이 떠난 후 저는 호텔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변에 숨막히는 침묵. 수십 년 동안 저는 사람이 사는 집에 끊임없는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켜진 텔레비전, 계단의 발소리, 열리고 닫히는 문소리. 이제 이 낯선 방의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제가 겪은 배신을 온전히 처리할 공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혜에게서 3개, 민준이에게서 2개, 총 5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전 것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엄마, 벌써 오후 4시야. 어디야? 민준 오빠가 엄마 찾아. 걱정하고 있어. 제발 답장 좀 해. 우리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엄마, 당장 전화해. 답장 안 하면 우리 엄마 찾으러 나갈 거야. 메시지 하나하나가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되었을까?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 저는 애매하게 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아. 은행이 붐볐고 그 다음에 쇼핑 좀 했어. 곧 돌아갈게. 민준이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야? 우리가 데리러 갈 수 있어. 제 위치를 정확히 알려는 집요함이 점점 더 사악하게 느껴졌습니다. 필요 없어. 태워다 줄 사람 있어. 집에서 보자. 그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는 보통 즉시 답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언제부터 정말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의심했어야 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비쌀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제 안위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아마도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제 재정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엄마, 나이 들면 의료비로 쓸 돈은 충분해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질문들을 정상적인 자식의 걱정으로 해석했지만 이제는 제 불가피한 의료비를 제하고 자신들에게 얼마가 남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려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시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봤어. 오늘 거기 안 갔다던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에 갔어. 제가 즉흥적으로 말했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거, 정확히 어느 지점인데?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민준아? 내가 언제부터 내 동선을 보고해야 했어? 엄마가 우리한테 거짓말하기 시작한 때부터. 직접적인 비난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엄마만의 시간, 아니면 그 배관공과의 시간? 그 질문에 저는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혜가 둘이 같이 나가는 거 봤대. 그 사람 트럭에 탔잖아. 그 사람이 엄마 어디로 데려갔어? 그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떠날 때 지혜가 창문으로 봤음이 틀림없었다. 공포가 제 안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은행까지 태워다 줬어. 제가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또 거짓말이네. 민준이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게 행동해. 처음엔 계속 깜빡깜빡하더니 그 다음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제는 거짓말에 이상한 행동까지. 우리 엄마 정신건강이 정말 걱정돼. 저는 그의 전략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혼란스럽고 편집증적인, 잠재적으로 치매가 있는 노인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독살 혐의로 고발한다면 그것은 저의 소위 악화된 정신 상태의 또 다른 징후일 뿐이었습니다. 난 정신 멀쩡해, 민준아. 그럼 왜 낯선 사람이랑 도망쳤어? 어디 있었는지 왜 거짓말했어? 왜 우리 전화를 안 받았어? 걱정하는 아들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들리는 질문 하나하나에 제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저는 그 걱정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끊을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얘기하자. 엄마, 잠깐만. 그가 항의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의 즉시 지혜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청 화났어. 우리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제가 사랑했던 가족, 정성껏 돌본 집이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더 이상의 메시지나 전화를 감당할 수 없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방은 비록 비인격적인 중립성을 띠고 있었지만 제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는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탄절 사진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계산적이고 거짓된 미소. 어떻게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을까? 어떻게 민준이의 눈에 서린 냉담함이나 지혜의 미소에 담긴 거리감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마도 사랑은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엄마로서 저는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항상 아이들의 가장 좋은 면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2시간이 지나도 김 기사님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제 집에서 돌아온 후에는 연락했어야 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다. 꺼려졌지만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0통과 메시지 23개. 가장 최근에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는 불과 5분 전에 온 것이었고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엄마 친구 백완공이 다시 왔네. 우리 지금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어. 제 첫 본능은 김 기사님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지만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멈췄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그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면? 아니면 더 나쁘게 그에게 무슨 짓을 했다면? 제 아이들이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끔찍하게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신고 좀 하려고요. 살인 미수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사모님,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누구를 살해하려 한다는 거죠? 제 아이들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의 현실이 다시 한번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지하실에서 제 침실 환기 시스템으로 독성 물질을 방출하는 장치를 발견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성함과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박선희입니다. 수원호텔 215호실에 있어요. 자제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집에 있어요. 그 장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김철수라는 배관공이에요. 계신 곳에 그대로 계세요, 사모님. 호텔로 순찰차를 보내고 사모님 댁으로도 다른 팀을 보내겠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마시고 자제분들과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었습니다. 정말로 벌어진 일이었다. 제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제가 세상에 내놓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사람들. 이제 그들을 당국에 넘기고 있었다. 15분 후 문을 두드리는 단호한 소리가 경찰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중년 여성과 젊은 남성, 두 명의 경찰관이 그날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지하실의 장치, 점차 악화된 제 건강, 김 기사님의 도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 모든 것을 기록한 후 여경이 말했습니다. 다른 팀이 지금 여사님 댁에 있습니다. 김철수 씨와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괜찮지만 꽤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제 아이들이 그가 증거를 수집하러 돌아왔을 때 그를 신문했던 모양입니다. 다치게 했나요? 제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위협이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트럭에서 공구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집에서 빠져나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김 기사님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느낀 안도감은 곧 새로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과학수사팀이 여사님 댁을 확인할 겁니다. 만약 말씀하신 장치의 증거를 발견하면 자제분들은 조사를 위해 연행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걸 치워버렸으면요? 경찰관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철수 씨에 따르면 집에 돌아갔을 때 장치가 급하게 해체된 흔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수사팀이 검출할 수 있는 화학적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몇 시간 동안 진술을 하며 상황의 모든 측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초기 증상들, 재정에 대한 아이들의 이상한 질문들, 제 동선을 감시하려는 그들의 집요함, 그리고 마침내 지하실에서 김 기사님의 발견까지 말하는 동안 제 일부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68살의 어머니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살인미수로 신고할 수 있단 말인가?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다. 밤 10시경 한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술실에 들어왔다. 박 여사님, 과학수사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여사님 침실로 이어지는 환기구에서 상당한 양의 화학 잔류물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여사님께서 설명하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일치합니다. 또한 지하실 상자 깊숙한 곳에 급하게 숨겨둔 해체된 장치 부품들도 찾아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 일부는 여전히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이기를, 내 아이들이 무죄이기를, 다른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 그 희망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 자제분들은 조사를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여사님께서 최근 몇 달간 편집증과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가 두려워했던 대로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게 유발한 증상을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장치를 설치했다는 증거는요? 형사가 망설였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철을 열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지혜의 틀림없는 필체가 담긴 공책 페이지였다. 따님방 책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에 따른 여사님의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투여량 조절에 대한 주석을 단기록으로 보입니다. 나는 4월 27일 엄마가 12시간 내리 잠, 야간 투여량 증가 효과 있음, 그리고 5월 15일 현기증과 혼란을 호소함,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금 줄여야 할지도 같은 항목들을 보며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인간이 아니라 하물며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과학 실험인 것처럼 내 계획된 쇠약을 방법론적이고 임상적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이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상당히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형사가 말을 마쳤다. 이웃들이 2년 전 아드님이 감독한 욕실 리모델링을 확인해준 진술과
건설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을 종합하면 우리는 확실한 사건을 확보했습니다. 아이들이 체포된 후 첫 한 달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나는 여러 의료 검사를 받았고 내 몸에서 독소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의사들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아이들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살아남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독성학자가 말했다.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장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내 건강은 극적으로 좋아졌다. 두통이 사라지고 정신착란이 맑아졌으며 에너지가 돌아왔다. 육체적으로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상처가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곳의 모든 구석에는 이제 배신의 메아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임시로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민준이는 2억 원이 넘는 도박 빚이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숨기고 있던 강박적인 도박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들은 그를 신체적, 재정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편 지혜는 전 남편이 그녀의 불륜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한 후 이혼 소송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고 절박했다. 아이들은 함께 계산했다. 내 죽음은 그들에게 생명보험, 저축, 집값을 합쳐 거의 7억 원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다. 의심스러운 죽음이 유언장을 무효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 즉 노화로 인한 점진적인 쇠약으로 어떤 의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장기 부전으로 끝나는 것을 계획했다. 느린 독살 아이디어는 지혜에게서 나왔다.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연스러운 쇠퇴를 가장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어떤 농도로 사용할지 꼼꼼하게 계획했다. 민준이는 건설 지식을 이용해 욕실 리모델링 중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재판은 악몽이었다. 법정에 앉아 매일같이 내 아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한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들으며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내 현실일 수 없었다. 내 가족일 수 없었다.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민준이는 재판 내내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했고 마치 어떤 감정도 초월한 듯했다. 지혜는 배심원들이 보고 있을 때는 극적인 눈물을 흘리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번갈아 보였다. 김철수 기사님은 지하실에서의 발견과 내 아이들 사이에서 엿들은 대화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결정적이었다. 그는 그 어두운 날들 동안 내 힘의 기둥이 되어 주었고 변함없고 위안이 되는 존재였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그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매일 물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아요. 나는 자주 그렇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사님께는 여전히 삶, 건강, 존엄성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그걸 빼앗지 못했어요. 3주간의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계획적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민준이는 15년간 가석방 없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혜는 12년 후 가석방 가능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선고를 발표했을 때 나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내 아이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깊은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이 계획한 일이 아무리 끔찍했더라도 내 일부, 영원히 어머니일 내 일부는 그들을 위해 아파했다. 재판 후 나는 40년 동안 살았던 서울의 집을 완전히 팔았다. 그 돈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무도 나를 모르는 해안도시 제주도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에 무게 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김철수 기사님은 계속해서 내 삶에 함께했다. 처음에는 힘이 되어주는 친구로,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존재로. 전통적인 로맨스는 아니었다. 우리 둘 다 그러기엔 너무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상호 존중과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위안이 되는 동반자 관계였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모르고 살아요. 그가 어느 날 우리가 해변을 걸으며 말했다. 여사님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살아남으셨어요. 그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용기는 내가 나를 정의할 방식이 아니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는 엄마로서 어디서 실패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자문했다. 나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사랑받았을까? 아니면 항상 목적을 위한 수단, 이용당할 자원의 원천에 불과했을까? 재판 후 6개월, 감옥에 있는 지혜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며칠 동안 나는 읽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봉인된 채로 두었다. 마침내 열었을 때 나는 겉보기에 진심 어린 사과, 재정적 절박함에 대한 설명, 진정한 회개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발견했다. 제가 어떤 괴물로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가 썼다. 엄마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저희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는 짧은 편지로 답장하며 그녀의 행운을 빌었지만 용서는 만약 온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준이는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다. 내 일부는 그 지하실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 설계된 장치를 본 순간 죽었다. 아이들을 속속들이 안다고 믿었던,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신감 있고 사랑이 넘치던 어머니, 그녀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더 신중하고 더 현명한 여성이 나타났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해한 여성이, 공유된 피가 사랑이나 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유전자가 아닌 행동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오늘 70살의 나는 상대적인 평화를 찾았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매일 제주도 해변을 산책한다.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 아파트 발코니에 작은 정원을 가꾼다. 김 기사님과 나는 일주일에 2번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눈다. 때때로 바다를 바라보며 단 하루 만에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한다. 겉보기엔 무해한 누수가 어떻게 치명적인 음모를 드러낼 수 있는지, 낯선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반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는지,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일, 명절, 특별한 순간에 나는 내 아이들의 부재를 느낀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 혹은 내가 그렇다고 믿었던 모습으로. 하지만 나는 그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그것을 내 역사의 일부로 통합하고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법을 배웠다. 누수를 고치러 왔던 배관공은 손상된 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구했다. 그는 내 목숨을 구했고, 때로는 구원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반면, 위협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끔찍한 경험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칭호나 혈연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은 우리가 취약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빈말이나 혈연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매일의 친절과 존중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직감, 즉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만약 내가 작은 신호들,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 이상한 질문들, 빗나간 시선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쩌면 나는 죽음에 그토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내 아이들에 대해 물으면 나는 단지 우리가 떨어져 지낸다고 대답한다. 완전한 진실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공포와 동정을 보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쉽다. 세상에게 나는 그저 바닷가에 혼자 사는 나이든 부인일 뿐이다. 내가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신 중 하나의 생존자라는 것을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 서울의 옛집 천장에서의 누수는 구조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내가 완전히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냈다. 절망과 탐욕에 의해 시험받을 때 가족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피보다 더 많은 인간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어떤 밤에는 여전히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 집에 다시 돌아가 자신도 모르게 독을 마시고 있다고 상상하며 깜짝 놀라 깨어난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희미하게 만들지만 결코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는 흔적을 남긴다. 다른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그 끊임없는 경계심, 다시 신뢰하기 어려운 느낌이 정상이라고, 치유 과정의 일부라고 말한다. 언젠가, 아마도 나는 문이 잠겼는지 2번 확인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서 거짓의 신호를 찾지 않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김 기사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그는 자신의 동생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고 내 것과 공명하는 죄책감, 즉 제때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깊이 연결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둘 다 우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특정한 고통을 알고 있다. 제가 계속 나아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아세요? 그가 한 번 물었다.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배신할 수 있는 한 사람마다 비범한 친절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나는 나쁜 날에는 그 진실에 매달리려 노력한다. 내 아이들이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날, 낯선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썼다는 것도 발견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인생은 그렇다. 빛과 그림자가 얽혀 있다. 괴물을 품는 바로 그 세상이 영웅도 품는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존재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의 순간도 제공한다. 내 발코니에 앉아 제주도의 일몰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받은 2번째 기회에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음에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발견한 것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발견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후회할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내 삶으로 돌아올지, 언젠가 내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한 것, 즉 진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은 나를 느린 죽음에서 해방시켰고 더 진정한 기반 위에 내 삶을 재건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이 끔찍한 이야기의 최종 교훈일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것. 파괴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가장 깊은 배신 후에도 빛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단지 민준이와 지혜의 엄마 박선희가 아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살아남은 여성 박선희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일관된 행동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배운 여성. 천장의 누수와 세심한 배관공 덕분에 존엄과 평화 속에서 늙어갈 기회를 얻은 여성. 내 아이들이 내게서 부정하려 했던 바로 그 특권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고통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나는 깊이 감사한다. 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